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등교 계약. 4월 27일이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저는 아주 기쁨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혼잣말 안 해도 되겠죠? 그때쯤 되면 우리 같이 짝짝꿍 하면서 수업 재밌게 합시다. 자, 국어 2-1.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었냐면요. 먼저, 아이고, 이거 저번에 필기한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국어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6가지 영역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꼭 그물처럼 내가 공부할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를 모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체계화법이라고 해요. 자, 문학은 또 4가지가 나뉘죠.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4가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시에 대해서 내가 시에 대해 얘기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아주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했던 자유시, 정영시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말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은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공부해 놓는 거는 우리의 어떤 기본 지식이고, 기본 지식이고, 이 기본 지식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소설 나오면 또 이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과 시나리오. 소설과 희곡은 이 두 작품이 교과서 하나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거꾸로 얘기했구나. 소설은 거의 나오는데요. 희곡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해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2학기 때 한번 이 얘기를 해봅시다. 또 하나는 수필이죠. 자, 수필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이론적 토대가 많지 않아도 되는 종류고요. 너무 열심히 암기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만 잡으셔도 되는데 어떤 걸 감 잡냐면은 저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수필입니다. 수필은 일기나 기행문과 아주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드러나고요. 되게 자유롭고요. 형식이 자유롭죠. 내용도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자신이 무척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대체로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보통은 경험과 깨달음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이의 경험을 얘기한 다음에 이 경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수필과 중수필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수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갖다가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고요. 중수필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글에 가까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품을 봤을 때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이거 우리 한번 다 우리가 싹 읽어봤어요. 자, 대충만 감 잡아봅시다. 처음에 이 사람 어떤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인디언 축제에 갔죠. 인디언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뜻밖의 일을 경험했대요. 이 뜻밖의 일이 뭘까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네요.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에요.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어요. 되게 민망했겠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훗날에야 그것이 부족의 전통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한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흉내를 내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았죠? 어쨌든 본인에게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인디언들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빵 터졌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서 있는 곰은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 저번 공부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이거 제가 원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자, 먼저 보면은 이 학습 활동의 경우에는요, 내용 학습이 항상 먼저거든요.
항상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러죠.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먼저 나의 경험.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오호, 바로 그거죠. 그죠? 막 말하고 싶죠? 알겠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말은 잘 안 나오죠. 그 정도면 일단 아는 건데 그래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아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디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요. 꼭 말이 아니라 그런 침묵 속에서 그 존재를 느끼는 그런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경험이네요. 인디언 흉내를 내자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일부러 하면 안 되는구나. 저절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자연스러움이 나오는구나. 그런 평화로움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디언에게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저도 같은 걸 깨달았긴 합니다. 네. 정말 그에 대한 깨달음.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의하냐 마냐 이거는 본인의 몫이죠. 자,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필기할 때 또 힘들죠? 도와주겠습니다. 짠! 하나, 둘, 셋! 네, 필기하기 어려웠을 거라 믿습니다. 당연히 멈추고 필기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침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호, 여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 그랬어요. 뭐 침묵은 금이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침묵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의미, 깨달음, 엮어볼까요? 여기서 뭘 꺼낼까요? 그렇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침묵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 침묵은 평화로움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굳이 여기 또 넣자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옳게 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제가 빠르죠? 제가 자꾸 이렇게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 편한데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자꾸 말이 빨라져서 조심해야겠어요. 자, 두 번째, 드디어 나왔죠? 역설 표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역설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것이 역설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해석해보면 이거네요. 모국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른 말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은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이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됐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깊게 보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지만 말이 되게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역설법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친구가 좀 약간 얼빠진 표정으로 이 연기 톤인데요. 이 표정. 이 연기 톤으로 물어봅니다. 아마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모국어,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 이는 모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자연스럽죠. 이 표현은 삐리리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자,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죠? 네, 이 표현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그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좀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침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와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똑같이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역설표현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보자. 이거는 효과라는 말하고 하면 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강조한 효과다 할 수 있겠고요. 더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필기하세요. 네, 문제 해결과 적용을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느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빠, 책 읽는 사람 없는데요? 오호, 이거 도서관인데?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만화에 누가 나오나요? 딸이겠죠? 친구 아니겠죠? 예, 딸, 아빠. 그 다음에, 이거 아빠라고 써있구나, 바보같이. 그 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만화의 배경은 어딘가요? 어딜까요? 그렇죠. 도서관이죠. 만화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있는데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 이 정리를 갖다가 역설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렇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 듯 하면서 말이 되게 표현하는 것.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도서관은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뭐 이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필기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실까봐. 자, 하나, 둘, 셋 체크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문제 해결과 적용에서는 실제로 해보는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이 해보는 활동은 우리가 강의에서 할 수는 없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슉 넘겨가지고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장르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소설과 시죠. 그러니까 시와 소설입니다. 시와 수필이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앞으로도 점점 더 잘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하기 듣기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